네, 안녕하세요. 이유진 국어 기출외전입니다. 자, 이 기출외전은 어떤 수업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요. 자, 최신 기타 직렬 기출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이 강좌명을 보셨을 때 기출외전, 그러니까 일행직 외 직렬이구나라는 거는 쉽게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일행직 시험지가 아닌 시험지들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군무원, 그리고 경찰, 그리고 또 그 외에 우리가 국회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기상직, 그리고 소방직, 경찰, 이런 시험지들이 있어요. 그럼 다들 뭐라 그러냐면, 저 그거 안 보는데요? 근데 그쪽들도 똑같이 얘기해. 군무원 보는 친구들은 정 군무원 시험 볼 건데 국가직, 지방직 시험지 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국가직이나 서울시 지방직 보시는 분들은 전 일행인데 근데 군무원 문제나 뭐 경찰 문제 이런 거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모두 다 무슨 과목? 국어. 모두 다 국가에서 어쨌든 주관하는 시험들이잖아요. 물론 어떤 건 인사혁신처가 되고 어떤 건 또 어디가 되고 이렇지만 대부분 인사혁신처가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 그렇게 직렬별로 시험 시기가 달라서 어쩔 수 없이들 시험지가 갈려 나오는 거지 국가에서 어쨌든 공직자를 뽑는 시험인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트렌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행직을 본다 하더라도 너무 일행직 시험지에만 매몰돼 있으시면 안 돼요. 그 이유 제가요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나 아니면 커뮤니티나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봐도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강사들이 대부분 일행직 해설지만 쓰고 기타 직렬 해설지 많이 공개 안 할 때 그때부터 기타 직렬 해설지를 공개해 온 사람이에요. 제가 기타 직렬 해설지를 6년 전부터 매년 올려왔거든요. 해설 수업도. 그래서 저는 뭐 군무원 전문 강사라든가 경찰직 전문 강사라든가 이런 게 아니지만요.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가장 오래전에 해설 영상을 올린 사람이 저일 거예요. 굉장히 어린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어쨌든 한 5년쯤 어린 애를 볼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되게 사실은 번거롭지만 이런 기타 직렬들의 해설들을 쭉 누적해서 쓰면서 사실 그쪽에 내 수강생 없어도 나 경찰학원 선생님 아니어도 그래도 그걸 쭉 해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수능 선생님이라고 수능만 풀어요? 수능, 평가원, 교육청, EBS 다 봐야 되죠. 그리고 전 수능에 있을 때도 피셋이랑 리트랑 미트 다 풀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경쟁 시험으로서 국어를 테스트하려고 들 때 어떠한가. 저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쪽도 내잖아요, 교재.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실제 국가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예측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맨날 뒷북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한 5, 6년 전부터 기타 직렬 기출 해설들을 쓰면서 제가 느낀 건 오히려 그걸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보면서 느낀 게 훨씬 이쪽이 실험적이네. 그러니까 일행직보다 소수의 사람들이 보다 보니 여기서 먼저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직렬에서 신유형이나 이런 걸 먼저 써봐요. 그런 다음에 3년 안에 일행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신유형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행직에서 뭐 독해 비율이 늘어났다가 최근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회직이나 군무원이나 이런 시험지들을 보시면 훨씬 전부터 독해 비중이 60%, 70%를 점유하기 시작했었어요. 훨씬 먼저였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가 어떤 게 가장 느린 거야? 일행이 제일 느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우리가 보게 될 시험의 미래는 기타 직렬에서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막 문제와 이론과 이걸 달달 외우는 데 목적을 둔다기보다 이렇게 지문이 길어질 수도 있겠네라든가 한 지문에 두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학이 교과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하면서 되게 다양하게 외연을 넓혀둬야 경험치. 그래서 제 수업 중에 기출 코드가 어떤 대표 문제, 우수 문제 이런 것들을 걸러서 풀어서 이론을 체계적으로 완성하는 수업이라면 기출 외전은 다양한 스타일의 문제를 봐서 횡적인 경험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굉장히 클래식하고 기본적인 유형에 대해서 밀도를 올리는 거 기출 코드. 그 다음에 다양한 유형, 돌발 출제. 그죠?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보는 옆으로 나를 넓혀보자.
그런 문풀이 외전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기타 직렬 기출을 이렇게 3개년 정도는 꼭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020년 시행한 거, 2019년 시행한 거, 2018년 시행한 거 이것을 8가스씩 담았어요. 8주 완성 코스로. 그래서 수업을 나갈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교시에 매주 한 직렬씩 도장 깨기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한 직렬에 3년간 출제된 핵심 이론과 규정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렬별로 3개년의 기출 문제에서 특히 신유형에 신경 더 많이 쓸게요. 독해랑 문제는. 자, 여기서 문법 규정 위주로 이론 다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풀할 때는 독해 위주로. 이렇게 해서 매주 수업을 한 직렬 한 직렬 이렇게 8주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직렬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 군무원입니다. 자, 그래서 군무원에 3년 동안 출제됐던 이론들을 꺼내와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3개년의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군무원을 보시지 않는다고 해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자료 3년 동안 나온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 자료실에 이론만 정리해서 이렇게 PPT 슬라이드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수업을 듣고 문제를 푸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모의고사면 나올 이론 먼저 보고 풀면 반칙이지. 이게 모의고사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막 랜덤하게 나를 측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모의고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3년 안에 나왔던 문법과 규정이 뭔가 보면 일행직이랑 똑같아. 그러면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기억을 되살린 다음에 풀면 훨씬 더 그랬네. 이 문제가 근데 내가 본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얘는 이렇게 물어보네. 똑같은 걸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물어봐. 이런 걸 느껴보세요. 예, 그게 바로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군무원은 트렌드 출제 경향은 어땠나 한번 볼게요. 정말 답도 없는 직렬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내가 경향이라고 강사가 얘기할 때 뭔가 솔루션을 줘야 되니까 경향이네 트렌드네 이런 말을 하지만 봐봐. 정말 막대기 쓰레기지 않아요? 자, 이게 뭐예요? 봐봐. 여기서 파란색이 2018년이고 그리고 요 노란색이 2019년 빨간색이 2020년인데요. 좀 약간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거 작년. 그래서 작년에 군무원 전문학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보세요. 일행직이랑 너무 다르죠? 일행직이 독해 위주로 나와도 군무원은 문법 규정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군무원만을 위한 국어 수업을 따로 들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여기서 여전히 문법과 규정이 어떤 부분에서 자 이제 일행직보다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비문학 늘어나죠. 그 다음에 문학은 여기 봐봐 이렇지만 앞으로 이럴지 알 수 없어. 일관성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전년도를 보고 내년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험이다. 네. 그래서 군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군무원은 일행직과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참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전에 한숨부터 나와요. 왜? 사실 제가 봤을 때 군무원은 출제자들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출제진. 예.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문법 규정 쪽 교수님들이 많았다가 어떨 때는 막 문학 교수님들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막 난리를 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출제진의 풀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도 여러분 예전에는 시험지 공개 안 한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군무원은 시험지 공개를 안 해서 다 복원했었어요. 시험지 공개 왜 안 할까요? 논란이 생길 거리가 많다. 시험지를 공개하는 순간 그만큼 시험지의 완성도가 높아야 됩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자신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공개를 하겠다니 신경 좀 쓰겠죠. 그러면 자정작용이라는 게 일어나요. 출제진들 사이에서. 검토를 엄청 하겠죠. 그러면서 뭘 볼까요? 낼 때도. 다른 직렬들의 시험의 비율이나 이런 거를 참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무원도 내년, 내후년 이렇게 가면서 점진적으로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독해 비율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엽적이고 희귀한 어휘나 한자를 내왔거든요.
군무원이. 그래서 사실 군무원에 대해서 조언할 때 일행직 하는 거 다 하고 더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행직 하는 거 다 하고 문학사랑 어휘랑 한자랑 규정이랑 지역적인 것까지 더 외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까지도 좀 유지를 하셔야 될 기조예요. 그래서 군무원이라고 해서 일행직에서 하는 걸 뭘 걷어내고 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하셔야 돼요. 군무원 시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과목 수가 적은 거 아시죠? 그만큼 국어에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더 치사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돌발 출제도 많고요. 오늘 보게 되실 거니까 뭐. 자, 그래서 예전에 서울시에서만 내던 일행직에서는 그러한 문학사가 뭘까요? 문학사라는 건 작가의 이름, 활동, 연도, 그 사람의 대표작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들까지도 출제가 되는 게 군무원입니다. 자, 그래서 일행직 하는 김에 뭐 군무원도 볼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는 군무원에 합격하는 게 여의치 않을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보면 저도 다른 직렬들은 경향이라는 게 잡혀요. 근데 군무원이라는 건 매년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상술에 놀아나지 마시고 그냥 경향이라는 걸 잡기 어렵다. 매년 복불복이다. 그러면 붙기 위해서 어떻게 모든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론 어떤 것들 나왔나 볼게요. 자, 그래도 붙는 사람들은 안전한 범주의 문제를 다 맞고 좀 특이하고 지엽적인 거 틀려도 붙을 수 있어요. 붙는 사람들 보면 일반적인 클래식한 범주 안에서 나온 문제를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엽적인 게 대비가 되나요? 그런 걱정하기 전에 일단 평범한 범주 안에 있는 것부터 다 맞아줄래? 그렇죠? 그러니까 꼭 걱정 많은 사람들 공부를 안 하고 걱정을 해. 걱정이 공부인 줄 알아. 자, 어쨌든 그 제대로 된 기본서 하나 똑바로 보지 않으면서 지엽적인 건 어디 있냐? 이런 걸 묻죠. 그게 참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엽적인 거 맞을 생각 하지 말고 평범한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맞자. 그게 합격에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론 문법 의문론의 기본이죠. 의문 변동이에요. 자, 역시나 의문 변동을 기반으로 한 의문 변동 문제, 의문 변동과 표준 발음법 문제,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로마자 문제, 로마자 표기법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고요. 매년. 자, 그러면 우리 기억을 되살리고 갈게요. 자, 우리 의문 변동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그리고 첨가는 한자죠. 우리나라 말로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요. 사이소리 현상에 그래서 니은 첨가도 있고요. 그리고 이 순행동화도 있고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보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의 구별. 자, 여러분 쌍자음 받침이 대표음이 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자, 밖이 발음할 때 요렇게 쌍기역이 아니라 기역으로 발음 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래서 어떤 음절의 받침에서는 몇 가지 대표음만 발음할 수 있다? 7가지 대표음만 발음할 수 있다. 자, 요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요. 교체. 자음군 단순화는 바로 겹받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겹받침일 때 둘 중에 하나만 발음할 수 있다. 자, 그게 바로 자음군 단순화예요. 그러면 여기서 리을 기억에서 뭐는 탈락한 거죠? 리을이 탈락했죠.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뭘로 본다? 탈락으로 본다. 요 2가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고, 자, 그 다음에 교체의 된소리 대기와 첨가의 된소리 대기를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교체의 된소리 대기는요,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가 만났을 때 과잉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국밥이라는 발음을 할 때 받침 기역도 뻑뻑한 소리고 안울림 소리.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초성인 비읍도 안울림 소리라서 발음할 때 국밥 하고 밥이 아니라 밥으로 발음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안울림 만났을 때 과잉 대응으로 인한 된소리 대기다. 자,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서 용언의 어간이 울렸다 하더라도 어미의 초성이 안울림 소리일 때 허그할 때 안다예요, 안 따예요, 안 따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용언의 어간 어미 사이에서는 된소리 되기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언이 아니야. 앞이 울렸는데 뒤에 된소리가 나. 그러면 첨가의 된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용언일 때 안, 예를 들어 안다가 안따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 용언에서는 요거.
그 다음에 용언이 아니라 자 이쪽에서는 산길을 볼까요? 산길 합성어에서 앞이 울렸는데 뒤가 된소리가 나면 그때 우리가 첨가의 된소리 대기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계속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모음 역행동화와 이모음 순행동화의 위치도 봐주세요. 이모음 역행동화는 자 아기가 아기가 되는 것 같은 상황으로 뒤에 있는 이 때문에 앞에 있었던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 하여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면서 그리고 아가 애로 변한 건 단모음이 단모음으로 변한 거니까 뭘로 봐요? 그죠? 교체로 봐요. 근데 이모음 순행동화는 끝이 피어 이게 원칙적 발음은 피어인데 앞에 있는 이의 영향으로 피여라고 발음 날 때가 있어요. 이걸 허용해 줬거든요. 국립국어원이. 자 그러면 허용된 이 발음 이게 바로 이어를 더해서 여를 만든 거니 자 반쪽짜리 모음인 이가 삽입됐다 하여 반모음 첨가로 봅니다. 그래서 반모음 첨가 이모음 순행동화. 자 이런 부분들이 아예 난 처음 들어. 그러면 음운 변동 부분 자체를 밀도 있는 학습을 하지 못한 거예요. 뭐 어디서 음운 변동 가르치면서 이런 구별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냥 요약서로 후루룩 이렇게 가르친 거겠지. 그래서 어떤 강사의 심화 수업을 똑바로 듣든 간에 누구든 이 부분을 가르쳤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이 안 난다면 사실 문풀 들어가면 앞으로도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이론 부분 학습에서 이 부분에 미진한 부분은 없나 짚어보는 용도로 이 1시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음운 변동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것 빼고는 사실 대부분 다 헷갈리지 않아요. 나머지들 많죠 현상. 국어만 몰라? 그러면 그냥 문제 손도 대지 마.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문풀 진입 직전에 헷갈리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그다음 자 이론문법의 형태론의 단어의 분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어엔 크게 일단 단일어와 그리고 복합어가 있어요. 단일어는요 어근이 하나면서 의미의 뿌리 근자 어근이 하나면서 접사는 개입되면 안 됩니다. 자 어근 하나 접사 붙지 않음. 자 복합어는요 자 접사가 개입이 된 파생어와 그리고 어근이 2개 이상인 합성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떠올려 볼게요. 자 뿌리가 하나인데 접붙이기를 하면 뭐가 되고 파생어가 되고요. 자 뿌리가 2개라서 화분 2개에 나눠 심을 수도 있지만 화분 하나에 같이 심으면 뭐가 될까요?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부분을 찢었을 때 자립이 되는 건 어딜까요? 합성어. 합성어는 분리했을 때 2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파생어는 분리했을 때 2단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접사 중에 어근 앞에 붙으면 머리두 그래서 접두사 어근 뒤에 붙으면 자 접미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접두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의미 수식을 해요. 의미 수식하는 걸 한정이라고 해요. 한정은 의미 수식을 말한다. 의미를 수식하는 거. 예를 들어 사과인데 풋사과 하면 어떤 사과 돼요? 덜 익은 사과. 이렇게 되죠? 자 소리인데 헛소리 되면 뭐 돼요? 허튼 소리죠? 네 이렇게. 자 그게 한정 접사고요. 접미사 중에도 그런 접사가 있어요. 뜻을 더해주는. 소리라고 하면 그냥 소리인데 소리꾼 하면 소리하는 사람 되잖아요. 그러면 의미를 더해준 거예요. 자 근데 이 지배적 접사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의미를 수식해주는 게 아니라 문법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피동이나 사동을 해주고 피동을 의미를 부여해주거나 사동 의미를 부여해준다. 피동사 사동사 만드는 거. 그리고 품사를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명사화 접사, 부사화 접사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명사화 접사 붙으면 명사 되고 부사화 접사 붙으면 부사 되거든요. 자 그러한 품사 교체를 해주는 접사도 있어요. 이런 게 지배적 접사라고 하는 건데 왜 말을 이렇게 쓰느냐? 어근이
한마디로 유전자야. 근데 접사 주제에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원래 명사인데 부사 접사 붙여서 부사가 됐어. 그럼 접사 주제의 본질을 뒤집을 수 있다. 지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합성어는 어근이 2개 이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근 2개가 결합을 할 때 문법을 지키면 통사적 합성어, 문법을 어기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문법을 지켰다 어겼다 부분에서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등재된 거죠. 자, 그럼 문법을 어기는 방식이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대부분 명사를 수식하게끔 할 때 어떤 품사를 써요? 명사 수식하려고 태어난 품사가 뭘까? 관형사. 그쵸? 관형사는 명사를 수식하려고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관형사랑 명사랑 합성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워. 얘 앞에 얘가 주로 오거든. 근데 용어는 서술하려고 태어나요.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는 서술어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명사를 꾸며야 돼. 그럴 땐 우리가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성격을 변신시켜주는 어미를 쓰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쓰길 원하는 거죠. 자, 늦은 잠. 이렇게 해서 늦은이 잠을 꾸미게 해야 자연스럽다라고 느끼는 게 우린데, 근데 자, 비통사적 합성어는 요걸 빼고 뭐라고 불렀다? 늦잠.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올려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 문법적으로는 전성어미 안 써? 이렇게 되죠. 그럼 이런 게 바로 뭐가 돼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용언과 용언이 이어질 때 예를 들어 뛰어놀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자연스럽다고 느낍니다. 뛰다와 놀다를 더해줄 땐 연결어미를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합성어 중에 무슨 합성어 있어요? 뛰놀다. 자, 그러면 뭐가 없네? 연결어미 안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성어미 누락하거나 연결어미 누락하고 이렇게 바로 붙여버리면 그럼 우리가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얘기하고요. 관형사가 주로 체언을 꾸미는데 부사가 체언을 꾸밀 때도 예를 들어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 이때 부슬부슬이 뭘 꾸며요, 여러분? 내리다를 꾸미잖아요, 원래. 근데 얘를 하나 뜯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만들기도 했어요? 부슬비. 그러면 이거 반칙이잖아요. 아니 부슬부슬은 내리다 꾸미는데 부슬을 뜯어다가 명사를 퍽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반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사가 명사를 꾸미는 것도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 순서죠. 근데 한자어를 만들 때 한자어 중에 서술어를 앞에다 둔 이런 말도 있어요. 독서.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일다독자죠. 그러면 목적어가 뒤로 갔죠? 그러면 요건 서술어가 앞에 있고 목적어가 뒤에 있으니 어순이 또 우리나라 말과는 반칙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문법에 어긋나는 비통사적 합성어들의 사유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성어미 누락이라든가 이렇게 부사가 체언을 수식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렇게 서술어와 이런 목적어나 서술어와 주어나 이런 어순이 도치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통사적 합성어다. 근데 이런 게 기억이 쭉쭉쭉쭉 안 나시면 여러분들은 이론서를 다시 뒤져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룰을 지키는 거. 그럼 통사적 합성어에는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금방 봤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써서 용언이 명사를 수식하거나 용언과 용언이 연결될 땐 연결어미를 쓰고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게 하고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사가 생략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조사를 생략한 건 통사적으로 봐요. 조사 생략은 비통사적이 아니라 통사적인 거예요. 조사 생략. 조사를 생략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문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품사로 가보죠. 자, 여러분 되게 굵직굵직한 이론 다 나오죠. 이게 다 출제가 된 거죠. 일행집과 뭐가 달라요? 똑같이. 자, 그래서 자 품사는 크게 우리가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누는데 어떤 게 압도적으로 많죠? 불변어. 단어는 막 단어의 모양새가 변하지 않는 게 더 많다. 자, 그러면 가변어, 즉 단어의 모양새를 바꾸면서 쓰는 거는 뭐가 있냐면 동사, 형용사. 먹다 먹어서 먹는데
그 다음에 예쁘다, 예뻐서, 예쁜데 이런 식으로 어간과 어미가 있어서 어간 더하기 어미가 있어서 어미를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용언이라고 해요. 자, 어간의 간자 몸통간, 어미의 미는 꼬리미, 꼬리 교체한다. 자, 근데 여기에 용언이 아닌데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서술격 조사인 이다입니다. 서술격 조사 이다는요. 왜 용언도 아닌 주제에 활용을 할까요? 어디에 와야 되는 조사니까? 서술어 자리에 와야 되는 조사니까. 원래 서술어 자리에 오려고 태어나는 게 뭐고? 동사? 형용사. 걔네들은 서술어 자리에 나오려고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밖에 나가는 애가 신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신발 갈아 신을 수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 오면은 뭐 장화 신고, 여름이면 샌들 신고 이렇게. 근데 그 발이 바로 서술어예요. 문장에서 발이 서술어인데, 그러면 서술어라서 신발 갈아 끼우기를 하는 게 누구? 용언인데, 용언도 아니면서 서술어 포지션에 와야 되는 게 서술격 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다, 학생이네, 학생이고, 학생이냐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원래 자기 정체성은 조사지만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부가 어디까지? 이가 고정부. 용어는 아니지만 서술격 조사에 어간부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용언이 아닌데 어간어미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하죠. 하지만 고정부, 활용부, 용언처럼 학생이까지 고정되고 다 학생이네, 학생이냐, 학생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가변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불변어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체언. 체언의 체자는 몸체자. 이게 골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문장의 주성분을 담당한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격조사 받아서 뭐 필수 부사어가 되기도 하고 서술어가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관계어는 관계를 그야말로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교차어 첨가어죠. 조사 덕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위치가 어디냐, 무엇과 같이 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우리는 조사 덕분에 너무나 간편하게 얘가 주어다, 얘가 목적어다 이런 거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식어. 수식어는 뭐 해주죠? 수식해주죠. 그래서 문장 성분상으로는 부속 성분들이 이렇게 수식어 꾸며주는 거. 그래서 관형사는 결벽증이 있어요. 얘는 누구만 꾸미냐면 체언만 꾸며요. 체언만 수식해요.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융통성이 있어요. 주로 용언. 둘의 차이. 얘는 결벽, 얘는 주로. 다른 걸 꾸밀 때도 있어. 그 다음 독립언, 감탄사. 문장의 다른 부분하고 뜯어져서 쓰고 싶은 거예요. 느낌표나 쉼표 같은 걸로 따로 쓰이는 거죠. 엄마야 하고 쉼표나 느낌표, 그리고 뒤에 말이 이어지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통사론의 도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직렬할 때 얘가 안 나올까요? 또 나오죠. 그럼 난 이걸 똑같이 또 설명할까? 이상하죠. 그치?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다음 주에 이런 데서 문제가 또 나온 게 있으면 이 도식을 띄우고 오늘 수업한 거랑 어떻게 달라질까? 예시를 쓰는 방법으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도식을 펼쳐놓고도 수업의 밀도가 계속 달라질 거예요. 매주. 내가 오늘은 개념어 설명을 하잖아. 근데 다음 주에 이 도식이 또 나온다? 그럼 난 여기다가 예시 써주지. 이런 식으로. 되게 참 신박하죠, 수업이. 이런 유행어 쓰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여기 문장의 혼문장과 견문장 보죠.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묶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야 이론이랑 똑같잖아, 지겨워하지 말아요. 다음 주에 이 도식이 또 나오면 그 다음에는 예시, 그 다음엔 이것의 샘플 문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 그 다음에 견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포물선이 2번 이상 나와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자, 그 다음에 아는 안긴 문장은 문장 속에 쏙 절로 작은 문장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문장이 바깥 문장이고요. 안긴 문장이 쏙 들어간 절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쏙 들어간 게 명사인 척하냐, 관형사인 척하냐, 부사인 척하냐, 서술어인 척하냐, 인용된 부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눕니다. 자, 이 5가지 중에
요 세 가지는 전성어미라는 걸 쓰고요.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요런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서술절과 인용절은 전성어미를 사용하지 않아요. 전성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절은 자 주어와 서술어가 있고 이 속에 작은 주어 서술어가 갇히는 이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안긴절이 이렇게 서술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겹쳐 들어가게 되는 요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토끼는 귀가 길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귀가 길다, 토끼는 귀가 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 전성어미가 필요 없어요. 전성어미라는 것 자체가 전환해주다 성격을 다른 품사인 척 해주는 거거든요. 다른 품사인 척. 다른 품사인 척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성어미 얘기할 때는 명사형, 관형형, 관형사형, 부사형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형이라는 건 그 품사인 척을 한다는 거지 그 품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인용절은 인용조사 써요. 인용조사는 직접 인용일 때 라고, 간접 인용일 때 고입니다. 직접 간접은 뭘로 나눌까요? 따옴표를 쓰느냐 안 쓰느냐. 자, 그러면 여기 전성어미들은 다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신가요? 명사형 전성어미 하면 나와야지. 음기.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는을던.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 악에 지도록. 그리고 되게 많아 사실. 자,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랑 관형사형 전성어미랑 한정된 것들만 있으니까 딱 있어야지. 자, 그 다음 이어진 문장을 볼까요? 이어진 문장은 문장이 앞절 뒷절로 옆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여기다가 연결어미를 사용해요. 앞뒷절이 대등한가 종속적인 것에 따라서 대등한 이어짐, 종속적 이어짐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대등한 이어짐은 앞뒷절을 뒤집어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종속적인 이어진 문장은 뒤집으면 비문이 되거나 문장의 의도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 문제들이 곧 예시가 되겠죠. 이번 주에 출제된 예시들이 이제 군문에 나온 문제들이. 자, 그 다음 통사론의 피동사동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피동과 사동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피동사는 주어가 당한 거예요. 동작을.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동사에 피동접사를 넣어서 피동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피동접사를 외워야 되거든요. 자, 이힐이기 되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힐이기 되다를 능동사의 어간에 붙이거나 장형 피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장형 피동을 만들려면 어지다, 개되다 같은 보조용언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단형 피동, 장형 피동의 차이죠. 그러면 피동 접사와 붙으면 단형, 짧다. 그 다음에 보조용언과 결합하면 장형, 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깎다인데 깎다를 당해. 그러면 요렇게 먹다인데 먹음을 당해. 밀다인데 밀다를 당해. 쫓다에 쫓다를 당해. 요렇게. 그러면 이게 피동사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풀다 같은 경우는 어지다와 결합이 됐네요. 어지다. 과거 시제 살려서 어졌다. 자, 그러면 어지다는 접사냐? 아니요. 어지다의 어는 연결어미, 지다는 보조용언입니다. 어지다의 지다는 보조용언이에요. 근데 왜 붙였을까? 여러분 우리 띄어쓰기에 보면 피동의 보조용언은 붙여 쓴다라는 특수 조항이 있어요. 해설에. 그래서 어지다는 붙여 쓰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의 어미거나 접사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개되다는 띠라고 되어 있어. 되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피동의 보조용어는 붙여 쓰라고 해놓고 어지다는 붙여 쓰라고 했지만 개되다는 안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 연결어미가 뭐예요? 개죠. 원래 본용언 보조용언에 붙여쓰기 허용 부분에 보면 연결어미가 모음일 때만 붙이는 게 허용이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띄어쓰기에 보조용언의 허용? 네, 지금 내가 진짜 빈칸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좋은 거죠. 학원에 놓아요. 빈틈을 발견하고 찾기 위해. 근데 독학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 찾을 수가
없다. 혹은 다 모르거나. 그쵸? 자, 다 모르거나 안다 싶을 때부터는 뭘 모르는지 모르게 돼요. 예, 그래서 그걸 발견하러 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생산하다. 생산하다 같이 바로 어근에다가 딱 이렇게 붙이면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이때는 보조용언이고 요땐 접사예요. 여러분 위에 개되다에 되다는 보조용언, 생산되다에 되다는 접사입니다. 둘 구별하세요. 그 다음 사동사 보겠습니다. 사동사는 접사가 이히리기 우그츠 으키 이키 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로도 넣어드렸죠. 속게 만들면 속이다, 입게 만들면 입히다, 울게 만들면 울리다, 웃게 만들면 웃기다, 깨게 만들면 깨우다, 프라이팬을 뜨겁게 만들면 달구다, 그 다음에 낮게 만들면 낮추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낮다나 뭐 달다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형용사가 사동사가 될 수도 있는 거 보이시죠? 꼭 동사만 피동사나 사동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형용사도 피동사나 사동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피형용사나 사형용사는 있나요? 없죠. 남에게 상태나 성질을 시키거나 혹은 내가 당할 수가 없어요. 동작만 당하고 시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형용사나 사형용사는 없고 피동사나 이 사동사만 존재하죠. 맞죠? 출발은 형용사였더라도 여러분 낮다, 높이가 낮아, 그건 상태야. 근데 낮게 만들어, 그럼 뭐 몸짓이 있어야 되죠. 뭐 썰든 뭐 하든. 그럼 낮추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아이가 자다인데 자게 하다, 이건 보조용언. 여러분 이렇게 보조용언으로 사동하면 이걸 우리가 장형사동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이에요. 자, 이제 또 의미론도 나왔어요. 군무원에 최근 나온 이론의 단어 쪽에 의미론, 그 중에 반의어를 보도록 합니다. 자, 반의관계라고 하는 건요, 어떤 두 개의 단어가 모든 의미 자질이 같은데 단 하나의 자질만이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소녀의 반대가 할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요. 왜? 두 가지가 다르거든. 연령과 성별. 이러면 반의어가 될 수 없어요. 반의어는 다른 자질들은 모두 공유하면서 하나만 달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소녀의 반대로 떠올릴 건 뭐예요? 소년이요. 유사한 연령대 사람, 그죠? 근데 성별만 다름. 이렇게 해서 소년 소녀를 한 쌍의 반의어로 만들죠. 자, 그럼 여러분 하늘과 땅은 반대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늘과 땅은 자연이라는 거 빼고 공유되는 의미가 없어요.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죠. 아, 그러면 선생님 위아래잖아요. 여러분 위와 아래는 반의어가 맞아요. 하지만 하늘과 땅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고 해서 걔네가 반의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땅과 바다도 반의가 될 수 있고 하늘과 바다도 반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다도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 결국에 모든 걸 공유하고 하나만 달라야 반의어가 되지. 그 외에는 그럼 또 물어봐. 선생님 그러면 하늘과 땅은 무슨 관계예요? 그냥 다른 말. 여러분 다른 말이 다 반의어는 아니에요. 다른 말은 그냥 아무 관계도 아닌 다른 말. 알겠지? 자, 그 다음 반의 관계에서 반의어가 되는 이유들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상보 반의어는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철저히 나누어진다. 이게 뭐냐면 교집합 부분이 없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 중간 영역이나 겹치는 영역이 없다. 예시로 남자면 남자지, 여자와 겹치는 영역은 없다. 중간도 없다. 남자라면 여자가 아닌 것이고 여자라면 남자가 아니다. 이런 경우. 자, 그리고 죽다 살다 중간은 없다. 여러분 뭐 연옥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마. 아시겠죠? 죽다 살다 라는 이 두 말에는, 그죠? 요 두 말은 중간항이 없고 겹치는 부분도 없죠. 자, 그래서 중간항이 있을 수 없으며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다. 한쪽이 참이라는 것은 반대쪽이 거짓이 증명됐다는 걸 의미한다. 이게 바로 상보반의어입니다. 예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친구가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출석과 결석 사이에 지각조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지각 출석한 거예요. 출석의 양상 중 하나죠. 늦게 나온 놈. 그쵸? 자, 그러니까 출석과 결석의 사인말이 아니에요. 점수가 사이겠지. 그래서 지각을 하면 뭐 출결 점수에서 중간이 되겠지.
근데 그렇게 현상적으로 평가해서 중간 배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퇴는요? 출석했잖아요. 출석했으니까 조퇴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각이나 조퇴 같은 거는 출석에 들어가지. 그래서 출석이 한 양상일 뿐. 출석과 결석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정도반이어입니다. 정도반이어는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척도, 평가, 정감 이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 이런 것까지 나누라고는 안 해. 밑에 것까진 요거만 구별하면 돼요. 크게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면 되고 요 밑에 이런 경향은 그것까지 나누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문법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 어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척도에 보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길이가 있고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높이가 존재하거든요. 걔는 가벼워, 무거워? 그냥 평균적으로 평균 보통 막 이러잖아요. 중간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감정도 그래요. 너 나 좋아해, 싫어해? 둘 다 아닌데? 있거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쉽다, 어렵다, 중간 난도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얘네는 중간항이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있으면서 동시에 참응 될까? 이 문제 쉬우면서 어려워. 이건 사실 원래 궤변이에요. 동시에 참 안 되고요. 동시 부정은 되죠. 동시 부정이 중간이니까. 여러분 옆에 써주세요. 여기 정도반이어 옆에다가 동시 부정 가능. 동시 부정하면 그게 자체가 중간항이다. 자, 그 다음에 방향반이어입니다. 자, 방향반이어는 공간 대립, 인간관계 대립, 이동 대립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행직의 기출에 나온 것까지 제가 예시에 다 넣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예시들 교과서 예시이자 최근 기출 예시들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사다 팔다 해볼게요. 나 그 물건 샀어 라고 하려면 여러분 아무도 안 파는데 살 수가 있어? 혼자 살 수 있는 행위야 사다가? 누가 팔아야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다와 팔다는 서로를 원하는 관계예요. 반대말이 맞는데 방향, 동작의 방향성이 반대면서 서로가 서로를 요구해. 여러분 그런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자, 부모가 되려면 누가 태어나야 부모가 되죠? 자식. 자식이 부모가 없으면 자식도 없지만 자식이 없으면 부모도 없으니까요. 요런 상대적인 말들의 관계. 그래서 한 쌍씩 서로를 요구하는 관계. 이게 바로 방향반이어예요. 위아래도 그래요. 여러분 위아래 중간 하지 마. 그건 중간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선 하나 걷어요. 면적으로 볼게요. 위아래죠. 얘를 공간으로 칠 거예요. 이 선을. 그쵸? 대등한 용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위아래 사이 중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떤 기준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높임법입니다. 자, 높임법에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습니다. 자, 이때 주체 높임은요. 화자가 발화한 문장 속의 주어 이 사람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높일 때 그냥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접사 님을 붙이기도 하고 이 가를 쓰지 않고 깨서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시 요까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물건을 사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주체 높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손님 주어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상대방도 아니야. 그 이 문장 속에 등장하긴 하는데 목적어나 부사어라서 손님 객자를 써요. 그래서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향한 것이고 목적격 조사를 올려서 쓰는 조사는 없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는 올려요. 애게를 깨로 올리고 특수어휘를 주로 써요.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다, 데려다 주다 말고 모셔다 드리다. 할머니께 물어보다 말고 여쭙다, 여쭙다, 모셔다 드리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바로 높임의 특수어휘. 자, 그 다음에 이 특수어휘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 빠뜨린 게 생각났어. 여러분 주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어휘도 있어. 예를 들어 할머니께서 자다라 그래요. 주무시다. 있다라 그래요. 계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요런 주체를 위한 특수어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지금 내 이야기를 듣는 누구? 상대방.
그래서 청자높임법이라고도 하고 상대높임법이라고도 하는데 말끝을 격식으로 하거나 비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높일 수 있어요. 격식 높임은 좀 친근감은 덜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다음에 비격식은 친근하고 사적 대화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격식은 4단계, 비격식은 2단계예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슬라이드가 상대 높임 등급입니다. 자, 격식체 몇 단계? 4단계. 그 다음에 비격식체 몇 단계? 2단계. 그쵸? 자, 그래서 이 4단계에서 둘둘 묶어주세요. 둘둘.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에게. 그리고 아주 높은 거, 아주 낮춘 거 극단이고 얘네들은 살짝살짝. 그 다음에 여기 해요체와 해체는 친근감이 있고 사적 대화에서 쓰는데 해요체의 요가 보조사예요. 높임의 보조사. 그래서 이 높임의 보조사를 떼면 반말 되는 거고요. 붙이면 존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럼 이걸 구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문제에서. 그걸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꼬리에 요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빼도 반말이 성립돼서 문장 이상해지진 않고 넣으면 존대가 될 때 그러면 아 이건 비격식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요가 어울리지 않거나 넣었다 뺐다가 안 될 때 아 그럴 때는 비격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격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시지요. 청유형의 권하는 시지요는 이건 하십시오체다. 요가 붙지만 하지만 해요체가 아니에요. 조심할 것. 자, 그리고 똑같은 게 평서형에도 있고 감탄형에도 있는 한해 주의해야죠. 그럼 문장의 의도를 봐야겠죠. 정보 전달인가 감탄인가에 따라서 상대 높임 결정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감탄, 여기서도 감탄인 구먼. 여러분 이건 시험에서 객관식에서 절대로 이걸 가지고 답안 결정이 나게 하지 않죠. 왜? 2가지가 다 되니까. 그래서 하계일 수도 해일 수도 있죠. 둘 다 가능. 자, 그다음. 자, 이제 고전 문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되게 빠르게 후루룩 보는 느낌이죠. 3년을 모아놓으면 대부분 골고루 나와요. 의문론도, 형태론도, 통사론도, 의미론도, 높임법도, 고전 문법도 여러분 이게 이론서 단원이잖아. 안 빠뜨리고 하나씩 다 나오죠. 어떤 직렬이든 3년을 털잖아요. 그러면 빠짐없이 다 나와요. 거의. 뭐 어문 규정이야. 워낙 막 조항이 많으니까 그것을 다 넣을 수 없지만 하지만 이론 문법 부분은 골고루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 그럼 고전 문법에서 우리가 중세 국어의 표기에서 종성 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초성엔 자음이 들어가요. 중성에 모음이 들어가요. 당연한 얘기죠. 그럼 종성을 위해서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느냐 아니면 그냥 어차피 허리에 중간에 모음이 있어줄 거니까 자음을 재활용하느냐 이 결정에서 재활용으로 결정을 했어요. 왜? 어차피 초성 중성 말고 종성 라인을 또 만들면 백성들에게 학습 부담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음은 중간에 허리에 모음이 있으니 초성과 종성에 다 써도 되겠다라고 한 게 바로 종성 부용 초성입니다. 부용 다시 다시 쓴다. 부용 초성을 종성에 다시 쓰자. 거기에 보면 무슨 말이 덧붙어 있느냐. 자, 여기 팔자 가족용량 이게 뭐냐면 8자면 충분하더라. 종성 부용 초성인데 8자면 충분하더라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세 국어 때 훈민정을 만들자마자는 좀 독특한 종성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곧 팔종성으로 8가지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팔종성법이라고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초종성 통용 팔자 요게 바로 팔자입니다. 8글자 이게 팔종성법이에요. 그러다가 근대 시기에 가면서 칠종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칠종성법은 근대. 그럼 팔종성에서 칠종성 갈 때 뭐가 없어졌어? 팔종성에서 칠종성 갈 때 없어진 거 디귿이요. 디귿이 빠진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이제 우리 이론 문법은 이제 3년 동안 나온 이론 문법 다 얘기했고요. 군무원에. 자, 이제 군무원에 나온 어문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에서 10항에 뭐가 들어있냐면 두음 법칙이 들어있어요. 자, 10항 두음 법칙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10항에 보면 한자음 녀녀느니가 단어의 첫머리 두음 자리에 올 때 두음 법칙에 따라 이 니은을 빼고 적는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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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소 요소 요소 이렇게 되죠. 자,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라면 두음이 아니니까 원래 한자음 그대로 써도 된다. 자, 그 다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으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여러분, 신여성으로 써요? 신여성으로 써요? 신여성. 이게 바로 붙임 이예시예요. 공연불이라고 써요? 연불이라고 써요? 공연불. 이런 거 적어도 돼요. 자, 그 다음 39항으로 가볼까요? 39항은 준말입니다. 준말 규정. 제가 여러분 이거 어문 규정의 날개나 올인원 할 때 그랬죠. 한글 맞춤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3탑이 뭐라 그랬어? 두음 법칙. 그리고 띄어쓰기 빼고. 띄어쓰기는 뭐 원탑이지. 자, 띄어쓰기 빼고 두음 법칙, 사이시옷, 그 다음에 준말. 이렇게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보세요. 군문부터 봐도 두음 법칙, 준말, 사이시옷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러면 다른 직렬도 보자니까 이거 되게 재밌을 거야. 8조 해봐. 막 여러분들이 막 이제 출제될 때 내 아래 있는 느낌 싹 들걸? 그러니까 요 사람도 요런 식으로 하는구만 이런 게 딱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죠. 39항. 39항에 보면 어미 지 뒤에 안이 어울려서 잔. 여러분 쥐는 돼요 안 돼요? 쥐는 안 되는 거 알죠? 잔. 찬 돼요? 찬. 잔찬. 요거 구별할 때 그래서 잔과 찬. 앞이 지면 잔이고 앞이 하지면 찬이죠. 근데 하다가 붙는다고 해서 다 찬일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심심하다 해볼게요. 심심하다. 심심하지 않다 줄여봐. 심심다는 아니니까 하다 자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심심찬 이렇게 되겠죠. 심심찬다. 여러분 여기서 찬으로 쓸 수 있는 건 바로 앞에 하다 앞에 마지막 소리가 울림소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다를 떼고 요게 동사 파생전미사나 형용사 파생전미사 하다죠. 하다 빼고 심심이 어근이거든. 어근의 마지막 소리가 울려야 돼. 그래서 울리지 않은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쓰면 나올까? 여기 밑에 하나 더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하지 않다라고 해볼게요. 생각하지 않다. 요 줄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 여러분 생각치가 될까? 치라고 할 수 있을까? 하다니까 칠까? 여러분 얘 울려요 안 울려요? 안 울림 소리잖아요. 그럼 생각지 않다고요. 생각치가 아니라 생각지 않다고. 요거 한 번 더 줄여봐요. 생각잔타예요. 왜? 왜 지고 왜 잔이야? 하다가 와도 앞이 몰아서 안 울리니까. 이거를 어디서 배워요? 49항, 40항, 41항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적어놓으면 되지. 오늘 요거 프린트 받았잖아요. 여기다가 별 달아놓고 나 이거 기본서에서 찾아봐야 된다. 그럼 거기 있는 예시 싹 보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30항의 사이시옷 볼게요. 자, 여기서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모두 충족할 때 받쳐 적는다. 사실 30항 자체가 이렇게 써있진 않지만 규정이 좀 복잡한 면이 있어 제가 정돈했어요. 그리고 30항 규정 더하기 그리고 예외까지 한꺼번에 넣어서 정리해 둔 거예요. 어떨 때 사이시옷을 적는 건지 보세요.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랬는데 뭐냐? 첫 번째, 표기가 되지 않는 된소리. 이게 뭐냐면 첨가로 인한 된소리. 첨가로 인한 된소리 되기나
니은이 첨가되거나 니은이 덧나면서 즉 첨가의 된소리되기나 니은 한 개 첨가되는 거나 니은 두 개 첨가되는 거 이런 세 가지 양상 중 하나. 그래서 요거 우리가 요 수업 시작할 때 음운론의 음운 변동 쪽에서 첨가 봤죠? 그죠? 거기에 첨가의 된소리되기랑 니은 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 중 하나가 나야 돼. 첨가 현상이 있었어야 되고 두 번째 합성어여야 해요. 합성어여야 하고 모나 모는 아니어야 됩니까? 네, 단일어나 파생어는 불가. 자, 그 다음에 3번 앞자리가 비어 있어야 하고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앞자리는 뭐냐면 합성어일 때 단어와 단어가 이렇게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앞에 받침 요 자리가 비어 있어야지. 근데 이 자리에 만약에 다른 받침이 있잖아? 그럼 그 받침을 치우고 시옷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받침 자리가 비어 있어야 시옷을 쓰겠죠. 자, 그 다음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거나 외래어가 껴들면 안 된다. 그래서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거나 고유어와 한자어의 합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한자 더하기 한자어의 합일 때 되는 6개의 예외는 따로 외우셔야죠. 자, 그 다음 뒤에 오는 자음이나 된소리가 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돼. 왜 안 될까요? 뒤에가 거센소리고 된소리니까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지. 사이시옷을 쓸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사이시옷에 대한 발음을 또 얘기해보면 사이시옷 자체는 원래 음운이 아니다. 그래서 사이시옷 자체를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하는 건 원칙 발음이 아니라 허용된 용서받은 발음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어문 규정 띄어쓰기에서 최근 3년 동안 군무원에 출제되었던 예시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띄어쓰기에 주의해야 하는 조사라고 해서 자, 만큼 같은 경우는 조사할 때도 있고 의존명사할 때도 있어요. 그럼 구별을 어떻게 할까? 자, 여기 앞에 보시면 부모님께만큼은 이라고 할 때 자, 여기 조사와 조사 사이에 꼈죠? 여러분 조사는 연달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와 조사 사이에 껴있는 건 조사밖에 없어. 조사인 상태야. 자, 그리고 앞이 체언이잖아요. 체언 뒤에 이렇게 만큼이 오면 붙여 쓰는 조사예요. 지금 그냥 깨를 빼고 부모님만큼은이라고 써도 되거든. 그죠? 자, 그 다음에 의존명사일 땐 앞이 그냥 체언, 뭐 명사가 아니라 여기 노력한 이렇게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쓰는 용언의 관형사형이에요. 그래서 용언의 관형사형, 관형형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체언을 꾸미겠다는 거거든. 여러분 관형사 자체가 체언을 꾸미는 거죠. 그러면 앞에 관형사인 척을 왜 하겠어? 뒤에 체언이 온다 이거지. 띄어야 되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많이 보조사 많이 있고 의존명사 많이 있어요. 보조사만은 앞에 얘가 수사야 지금. 수사는 뭐에 들어가요? 체언에 들어가요. 체언 뒤에 붙여 쓰는 만. 자, 그땐 보조사. 요때 얘도 체언이지만 기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드러낼 땐 의존명사만 띄어야 돼. 그 다음 그가 화를 낼. 여러분 요거는 낼이 뭐예요? 관형사용 전성어미를 썼죠? 그럼 관형절이에요. 관형절 뒤에 오는 건 의존명사. 이렇게 예문을 가지고 양태를 파악해서 이럴 땐 조사, 이럴 땐 의존명사를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들은 의존명사 들도 있고 접사들도 있어요. 의존명사 들은 앞을 열거 해놓고 띄어서 쓰는 들이에요. 자, 근데 접사들은 복수접사입니다. 그래서 단수 명사에 이렇게 붙이면 복수가 되죠. 복수형. 자, 그 다음에 차. 의존명사 차 같은 경우는 잠이 막 들려던 해서 관형사용 전성어미가 꾸며주는. 그래서 잠이 막 들려던 그때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때 인사차 사업차는 뭐뭐 하려고 라는 의미에 인사하려고 사업하려고 인사차 들렀습니다. 이러면 자, 인사하려고 들렀습니다. 하려고와 대체가 된다면 그건 접사다. 자, 그 다음에 간. 의존명사 간인데 이게 합성된 것들을 외워야 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진짜 짜증나죠?
보세요. 친척과는 합성이 안 됐고 여기 인척과는 합성됐다. 뭐 친인척이지 씨.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거는 국립국어원 마음이에요. 국립국어원이 올려주냐 마냐가 결정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걸 올려주느냐고? 조사했더니 언중이 합성을 하고 많이 인식하면 얼른 올려줘요. 그리고 활용 빈도. 언중이 많이 쓰는 용어일수록 한 단어로 올려주는 게 빨라져요. 그러니 사실 이거는 저도 매년 쳐본다니까요. 불안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올려놨을까 봐. 자,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 합성어로 안 올라갔고 얘네 합성 등재되었으니 여러분 이건 이제 한 단어들이에요. 합성어에 대해서는 볼 때마다 외우는 것밖에 대처 방안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접사. 이틀간, 시간의 경우가 이틀간, 사흘간, 나흘간 할 땐 접사고요. 외양간, 이거 공간 용어 접사입니다. 자, 그 다음 대랑 지를 볼게요. 의존명사 대는 다른 의존명사나 명사로 치환이 돼요. 해볼게요. 책을 다 읽는 것에 3일이 걸렸다. 이 행위에 책을 다 읽는 일에 행동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때 의존명사 대. 그 다음에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대. 아주 잘하더라. 요걸 줄여서 대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겪은 거. 종결어미입니다. 그리고 얘는 연결어미. 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입고 나가라. 그러면 이거는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는 연결어미. 자, 그 다음 그를 만난 과거 사건이 나오고 그것의 수식을 받으면서 시간의 흐름을 노출할 땐 의존명사지. 그 다음에 안녕하신지 안녕하지 못하신지 밥은 드셨는지 못 드셨는지 니은지인데 불확실성의 어미. 요건 붙였어야죠. 의미를 외우셔야 돼 이건. 경과 시간 불확실. 그 다음에 중은 원래 의존명사지만요. 합성되거나 파생이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물론 자 요건 합성이야. 합성 후 파생이지. 한이 접사니까. 그래서 얘네 세 개는 합성어, 무의식 중, 부재 중, 은연 중. 그 다음에 한밤중은 최종 결론은 파생어인데 이건 한이 접사이기 때문에 밤중까지는 합성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얘네들 이렇게 붙여 쓰는 애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지가 않죠. 네, 정확한 동작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등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아서 외워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어문 규정 띄어쓰기. 자, 부정 표현의 띄어쓰기라고 했죠. 자, 안 되다를 붙여서 쓸 때 동사 안 되다가 있고 그리고 형용사 안 되다가 있어요. 동사 안 되다는 잘 되다의 반대말이에요. 자, 그래서 잘 되다로 바꿔보는 방식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 되다가 형용사일 때는 불쌍하다, 마음이 안 좋다, 얼굴이 상했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품사 구별 문제도 언젠가 나올 거예요. 안 되다, 안 되다, 동사 안 되단지, 형용사 안 되단지 이거 품사 구별 문제도 언젠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게 내년에 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구는 띄었어야 되는 단어 2개 이상의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띄고 되다는 금지거나 아예 완벽한 실패일 때. 자, 그래서 뭐 잘 되다 안 되다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요때는 불만족스러움에 대한 얘기라면 불만족. 이쪽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금지. 그 다음에 실패. 금지나 실패에 대한 얘기예요. 불만족과 실패는 좀 달라요. 그냥 성공과 실패로 딱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거랑 정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건 좀 다른 개념이죠. 자, 그 다음 자, 로마자 표기법 문제도 나왔습니다. 로마자 표기법 문제는 거의 회차마다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로마자 표기 문제 이게 로마자가 뭐라고 이렇게 되나? 공무원 되면 로마자 되게 중요한가? 이거보다도 로마자 표기법을 맞히려면 표준 발음법을 알아야 돼요. 표준 발음법을 알려면 음운 변동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자 표기법을 잘 풀어낸다는 건 무엇과 무엇의 학습 없인 불가하다? 음운 변동하고 표준 발음법을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가지고 따다닥 묻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의는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도 의를 이로 발음하는 걸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UI로 쓰도록 한다.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은 2가지씩의 로마자가 있지만 모음 앞에서는 쥐리비, 자음 앞이나 어말에선 KTP로 쓴다.
그리고 L 같은 경우는 모음 앞에서, 그러니까 리을 같은 경우는 모음 앞에서는 R,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을 쓰고 리을이 연달아 나올 땐 L을, 그죠? 자,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을 거고 체언에선 축약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도 있다. 발음운동, 이거 최근 일행직에 출제됐죠. 자, 그 다음에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그러면서 이름은 붙였을 때 중간에 붙임표는 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름 부분에서는 음운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는 반영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이 부분에 학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부분을 보시냐면 아직 안 됐으면 어문 규정의 날개, 로마자 표기법 이런 걸 꼭 들어서 채우세요. 이것에 하나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서 하는 건 그거예요. 어문 규정의 날개. 자, 그리고 행정구역 단위 쓸 때 도시, 군구, 읍면리동의 행정구역 단위 그리고 길 이름을 이야기하는 각일로 그런 것들 앞에는 붙임표를 씁니다. 다만 붙임표 앞뒤에 두고 음운 변동을 주고받아서 반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 자, 외래어 표기법은 사실 새 책들까지 다 외워서 적용하려면 발음기호가 출제돼야 되는데 출제될 때 발음기호를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새 책에 등장한 단어들을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도 어문 규정의 날개 안에 있는 기본서, 어문 규정의 날개 뭐 이런 데 있는 미니멈 범주를 외워주시고요. 군무원 같은 경우는 좀 더 치사한 것들도 많이 나와요. 국회직이랑. 근데 그거는 운명이야. 객관식 같은 경우는 4개 선지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속어법으로라도 풀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아는 단어 범주까지 미리 외우세요. 자, 그 다음 여기 이 외래어 표기법에서 1항부터 5항까지는 숙지되어 있어야 돼요. 1항. 자, 외래어는 국어에 현용 24개 자모만으로 적는다. 우리나라 발음과 다른 발음이 있다고 해서 그 발음을 적기 위해 우리나라의 자모음이 아닌 부호를 동원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2번 외래어의 한계 의문은 원칙적으로 하나로만 쓴다. F 같은 경우 피읍으로 날 때도 있고 히읗으로 날 때도 있지만 F로만 쓴다. 자, 그래서 패밀리 파이팅 프라이 판타지 이렇게 쓰죠. 그래서 계란 프라이라고 해야죠. 후라이라고 쓰시는 거 아닙니다. 후라이팬 아니고 프라이팬. 자, 그 다음 3항 받침에는 디귿이 없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달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시옷이 없고 디귿이 있어. 근데 외래어 표기법엔 디귿이 없고 시옷이 있어. 그렇죠? 헷갈리지 마세요. 굿모닝 보세요. 시옷 받치셔야 돼요. 디귿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가 밤에 카톡으로 굿나잇을 디귿으로 보낸 거야. 굿나잇. 그래서 제가 엄마 이거 시옷이에요 라고 했더니 우리 엄마 뭐라 그럴게. 어디서 훈장질이야 라고 진짜 우리 엄마 말 재밌게 하지. 자, 그 다음 여기에 사항에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게트 그리고 재즈 콩트 뭐 차르트 이런 거 보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2개씩 되는 예외가 있어요. 셔츠, 샤스. 히로뽕, 필로폰은 왜 2개씩 될까? 너무 굳어져서. 너무 어르신들이 쓰던 말이 굳어져가지고 2개 다 인정. 자, 그 다음 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마니아 옵서버 규슈. 근데 국회직 때 나올 건데 여러분 규슈는 규슈인데 기타 큐슈는 기타 큐슈라고 나왔잖아. 흉측해라. 문제 흉측해서 죽는 줄. 자, 어쨌든 그 다음 악센트 그 다음에 컨덴서 말고 콘덴서 그 다음에 테크 놀로지 날러지 말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미리 외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외래어 표기법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문법 규정은 사실 끝났는데 지금 군무원 문제다 보니까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도 좀 물어요. 그리고 그럼 이건 군무원에만 나오지 일행직에 안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일행직에 이런 거 안 나와요 하고 아예 빼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뒤에서 문제 풀어드릴 때 이런 건 군무원 특화 문제자로 얘기할게요. 그럼 그 문제 틀린 거 스트레스 받지 마. 일행직이면. 이해되죠? 근데 요거는 문학의 수사법은 일행직에도 선지에 섞여 나와요. 그래서 강조법, 변화법, 비유법 이 중에 군무원의 비유법이 나왔거든요. 비유법에 직유, 은유, 대유, 의인, 화류 이런 개념어도 모르면 이거는 뭐 어떤 직렬을 보든
문학의 선택지 개념어 자체 1, 2, 3, 4번 선지 위에 올라오는 말들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작품을 줘도 직유를 모르면 못 찾고 은유를 모르면 못 찾고 대유를 모르면 못 찾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너무 심하면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어가 있어요. 오늘은 시험에서 다루게 될 오늘 다룰 문제에 있는 비유법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비유법의 직유법. 직유법은 뭐뭐와 같이 같다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같은 표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렇게 매칭했지롱 이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녀는 장미와 같다. 그녀는 장미같이. 장미처럼 서 있는 그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직접적인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이다. 이런 표시가 있다. 은유는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은근하게. 그럼 식으로 치면 A equal B라고 하죠. 그녀는 장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혹은 그녀, 쉼표 장미 이래도 돼. 그러면 그녀를 얘기하고 싶은데 장미로 빗댄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동일하게 보고 우리가 등호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제시해놨다. 그러면 은유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대유법은 환유와 제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 둘을 나누는 건 수능에선 시키지 않는 짓이에요. 근데 예전에 지문으로 주고 하라고 한 적은 있어. 지문을 보고 가이드대로 따라와라. 사례처럼. 이렇게 한 적은 있는데 그냥 교과서들에는 주로 그냥 대유라고 묶어놔요. 그래도 우린 합시다. 자, 여기서 환유법은 인접성에 의한 비유고요. 제유는 부분성. 그래서 부분성에 대한 대유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도시락을 먹잖아요. 근데 사실 도시락을 먹어요? 도시락 속에 든 걸 먹어요? 우리가 그릇을 뜯어 먹진 않잖아. 근데 도시락 먹는다고 얘기하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먹는 것임에도 우리는 도시락 먹는다를 납득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술병 안에 있는 술을 마시죠. 그러면 사실 술을 한 잔 마셔, 술을 한 병 마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한 병 마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술 빼고. 그럼 병을 마시는 건 아니라 병 안에 액체를 마시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런 게 바로 뭐다? 환유, 인접성. 그 안에 들어있잖아. 그죠? 주전자가 끓어요. 주전자 속에 물이 끓어요. 주전자 속에 물이 끓죠. 근데 주전자 끓어. 그러면 인접성이에요. 자, 그 다음 부분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전자 속에 물이 주전자의 부분이야? 아니거든. 인접한 거지. 근데 부분성은 진짜 포함된 내용이어야 돼.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백발. 할아버지의 흰 머리는 할아버지 거지. 할아버지 신체 일부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많이 늙으셨다라는 얘기를 저기 백발이 걸어온다 라고 말하거나 할아버지 흰머리가 많으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할아버지의 노화를 어떻게 제유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기 쓸쓸한 지팡이 이렇게 하면 쓸쓸한 할아버지인데 지팡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제 할아버지의 부속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빵을 달라는 게 빵만 달라는 게 아니지. 뭐야 먹을 걸 달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기본권을 달라. 이거죠. 이런 게 제유입니다. 그래서 사실 애매할 때가 많아요. 애매할 때가 봐봐. 할아버지 지팡이도 할아버지 부분으로 볼 거야? 아니면 할아버지에게 인접하게 달려있는 걸로 볼 거야? 아니 할아버지 백발은 할아버지 신체지만 지팡이는 신체는 아니잖아.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어떤 교과서에서는 걔를 제유로 어떤 교과서는 환유로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가지고 답안에 가리게끔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교육행정직이나 군무원에서 요청했던 적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씩 선지를 지워가면서 대응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군무원 3년 동안 나왔던 것 중에 독해적인 요소를 빼고 문풀 대응 능력이 아닌 미리 알았어야 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쉬는 시간 잠깐 드리고 2020년 군무원 문제 푸는 시간 잠시 드리고 피드백 들어가겠습니다.